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로 누군가와 소통하게 된 건 처음이라 아주 많이 어색하네요. 저는 60대 남성이며 현재는 택시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이 채널을 많이 듣는 구독자기도 하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걸 이제야 하게 됐네요. 젊은 시절에 저는 꿈이 참 많았습니다. 건축 일도 해보고 싶었고,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었죠. 가난했지만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청년이었어요. 물론 멋진 꿈을 이룰 정도로 제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2배, 3배는 노력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는 나빴어요. 그래도 다행히 끈기 하나만은 있어서 가난한 형편에도 대학까지 졸업을 할 수 있었죠.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제 미래를 꿈꿨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크게 부풀곤 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제 여자친구의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 나왔죠. 오빠, 나 임신했어. 어떡해? 솔직히 그땐 저도 어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보다 더 어렸죠. 겨우 21살 나이에 덜컥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찍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선택 자체가 옳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고 멋진 일이었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보여졌지만 펼쳐진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수중에 돈이 없으니 결혼식은 당연히 치르지 못했고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친정에서 쫓겨나오듯 나온 아내는 옷가지도 제대로 없이 제가 살던 곳으로 들어온 거였고요. 아마 아내는 그때부터 이상과 현실이 주는 괴리감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기자기한 방과 축복받은 듯 반짝거리는 신혼집, 자장가를 불러주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가 있는 완벽한 가정을 꿈꿨을 아내의 눈앞에 있는 건 햇빛도 들지 않는 눅눅한 반지하에 곰팡이가 모서리마다 내려앉아 있는 집과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느라 녹초가 된 저였던 거죠. 그때부터 아내는 저를 증오했습니다. 내 인생은 오빠 때문에 망했어. 오빠만 아니었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버텨주면 내가 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 무슨 수를 써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거야? 오빠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친정도 가난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오빠 부모님한테라도 말을 해서 돈이라도 좀 가져와서 이사라도 가면 좋잖아. 부모님 밭 있다며. 그건 아주 작은 밭이야. 그리고 그걸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걸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형편 당신도 잘 알잖아. 알지. 알아도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야? 내 친구들은 결혼식도 다 하고 반지도 받고 신혼여행도 갔다고 그러더라. 해외는 아니라고 해도 제주도 안 간 애는 나뿐이야.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 대학 나왔다더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더 웃겨. 나 책임진다며. 이게 책임이야? 방치지? 아내는 주변에 결혼한 다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울기도 했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기복 정도로 저는 판단했고
아이를 낳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낳은 이후였어요. 분노는 전염이 되는 건지 아내는 아이를 미워했죠. 초반에는 다른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눈빛이 바뀌었고 아기 장난감을 벽에 던지면서까지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거의 경악을 했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 이게 애 앞에서 무슨 짓이야?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벽에 던졌잖아. 왜 그것 가지고도 지랄이야? 안 맞았으면 된 거잖아. 애가 맞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언성을 높여? 그래도 이런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잖아. 애가 우는 게 당연한데 왜 그걸로 화를 내? 오빠, 얘는 날 죽이려고 태어난 것 같아. 내 생명을 조금씩 흡수하는 것 같다니까? 애가 울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 머릿속을 들쑤시는 기분이 들고 소름 끼쳐, 알아?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생각해봐. 애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 쓰레기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고 놀고 일도 할 수 있었어. 돈도 벌었을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났을 수도 있지. 근데 얘가 내 뱃속에 달라붙어서 내 꼴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내 인생 망친 건 이 아기야. 여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봐. 저렇게 울잖아. 베개로 목구멍을 틀어막고 싶어. 당장 멈추라고 해, 당장! 그때 그 표정을 떠올리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제가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봤어요. 또 아내가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습니다. 술자리에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어떻게든 가능하게 죽을 힘을 다했죠. 하지만 그때 잠깐 좋아질 뿐이지 아이를 보면 또 발작을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죠. 지금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해졌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심각하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는 늘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럼에도 일은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적어도 잔업이 없어서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 하루는 또 쉬게 해줘서 그날은 전적으로 제가 아이를 받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했죠. 아내는 보통 제가 쉬는 전날에 나가서 하룻밤을 친정에서 자고 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날도 제가 빨리 가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이 한 명 비는 바람에 일이 늦게 끝나게 된 거였습니다. 대부분 제 사정을 다 고려해주는 곳이었기에 차마 빠질 수 없었고 아내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게 오늘은 빨리 끝나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갈 거고 조금 시간이 늦긴 해도 그때라도 출발하면 물론 그때 버스가 없어서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첫 차로 가도 되잖아. 그치? 내일은 정말로 내가 혼자 아이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지 않고 내일은 정말 마음껏 놀고 와도 되니까. 괜찮아? 혹시나 폭발할까봐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더듬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덤덤한 목소리로 알겠어 하는데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일이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달려갔는데 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밖에 튀어나와 있었고 아내는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아들은 채 씻지도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는 곳에 한쪽 다리가 묶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거의 뜨지 못하고 벌겋게 진물이 잡혀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죠.
집을 나간 아내 때문에? 가난한 형편 때문에? 너무 가여운 아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홀로 불행하다며 저를 잡고 호소하곤 했지만 저도 어렸으니까요. 저 역시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빨이 빠진 자리처럼 혀끝으로 늘 더듬어 보지만 아프거나 아쉬운 것도 없듯이 아내가 없는 집은 허전함과 시원함, 그 사이에 제 감정이 머물고 있었죠. 모든 건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잠시 맡겼죠.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제 경력도 인정이 돼서 제법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전보다 일은 힘들어도 연봉은 2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2년을 바짝 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 제대로 된 집을 구했을 때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 안 데리고 올 거야? 너 혼자 어쩌려고 그래? 애 이제 한참 뛰고 달리고 그럴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애도 그게 더 좋을 거야. 나 혼자 엄마 아빠 역할 다 하면 되는 거지.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야. 애한테 소리 지르고 몇 번 그런 걸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도 너 키울 때 힘들어서 때리고 그러면서 키웠어. 그래도 애 친모인데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호들갑이야. 아니 엄마, 그런 수준이 아니라.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데리고 와. 애한테도 엄마가 없는 거 안 좋아. 고집 그만 피우고. 어? 부모님에게는 제 아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발을 묶어두거나 했던 건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셨고 아이가 울 때마다 물건을 던진 건 역시 감정 기복이라고 생각하시더군요. 물론 누구나 그 상황을 들으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직접 곁에서 본 저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눈빛은 정말이지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니 저 혼자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죠. 저는 당연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오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알잖아. 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가 자꾸 눈에 밟혀서 죽을 것 같더라. 제발 딱 한 번만 봐줘, 응? 시끄럽고 너 같은 엄마는 애한테도 필요 없어. 애를 그렇게 두고 나가놓고 이제 와서 뭐? 오빠 진짜 내가 잘할게. 못한 만큼 더. 2배, 3배로 더 잘하면 되잖아. 애는 엄마가 있어야지. 혼자서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노력할 거야. 오빠가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정말로 나 정신 차렸어. 이제 투정도 안 부릴 거야. 어? 제발. 나랑 애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너 이제 안 믿어. 저 혼자만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접근하는 걸 막진 못했죠. 유치원까지 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몇 번을 더 만나더니 아이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우는 아이를 보니 어찌할 방법을 몰랐죠. 결국 그렇게 얼결에 다시 합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청소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정말 여느 가정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가계부까지 들고 와서는 제게 말했죠. 오빠, 앞으로 오빠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내가 진짜 알뜰하게 잘 모을 자신 있거든. 어? 그래도 괜히 또 귀찮을 거야.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아껴 쓰잖아. 알지. 그래도 그냥 나가는 돈이 있다니까? 원래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 난 용돈 받아서 쓴다니까 다들 안타깝게 보더라고. 그래? 그럼 알았어. 뭐 당신이 해봐. 내가 용돈 받아서 쓰지 뭐. 정말? 너무 고마워.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우리 이대로 가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꿈. 그때 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를 위한 꿈은 아니었지만 좋은 아빠, 괜찮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것 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었죠. 그때는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 만에 햇빛이 드는 방 2칸짜리의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아내 역시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내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그랬다니까? 좋은 회사? 근데 그 회사 이름이 난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라서. 오빠가 회사 이름을 줄줄 다 외워? 신생 회사니까 모르는 모양이지. 그리고 거기 오빠 회사보다 대우도 더 좋아. 설마 내가 돈 더 벌어와서 가장의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오빠가 벌어오는 그 돈으로 언제 집 사?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되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돈 제대로 벌어서 집 사고 차도 살 거니까. 한 달, 2달은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회사의 실체는 금방 드러났죠. 당시 저희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희 집으로 집주인 아들이 들어온다고 집을 빼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통장에는 딸랑 7천 몇백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고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을 확인했는데 전부 0원이 아니면 몇천 원이었죠. 머리는 어지럽고 눈 아래는 두근거리고 화장실로 가서 먹은 것을 토해내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전 그 길로 퇴근해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어디 갔어? 잠깐 어디 빼둔 거야? 근데 아내는 입술만 삐죽거리며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여보, 통장에 돈 어디 갔냐고? 정말. 내가 투자 좀 했어. 투자? 투자 어디? 땅 샀어? 아니, 우리 회사에 투자했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어쨌다고? 제가 재촉하자 아내는 하나씩 회사에 관한 것을 털어놨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을 구매한 만큼 몇 프로의 돈을 받는 구조였죠. 문제는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다단계였어요. 때문에 아내는 초반에 몇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월급으로 물건을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다단계라고 사기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보다 잘 나가는 게 겁나서 그래? 솔직히 말해봐.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당신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 자격지심이지? 진짜 답답하네. 이게 자격지심이야? 당장 그만두라고! 거기 다단계 회사야, 어? 아니라니까? 지금 더 답답한 사람이 누군데?
다단계? 우리 회사가 다단계면 보험도 다단계고 슈퍼도 다단계야. 모든 판매는 그런 구조로 떨어지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 이상한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머리가 나빠진 거 아니야? 그 회사의 수익 구조 때문이 아니라 재고를 떠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어떤 회사가 그렇게 해? 보험 못 팔면 그 보험을 다 자기가 가입해야 해? 아니잖아. 슈퍼에서 물건 못 팔면 그걸 다 자기가 사냐고? 재고 처리를 따로 하잖아. 안 팔리는 물건은 다음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근데 당신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 대학 나왔다고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 회사는 다단계 아니야. 재고를 떠안는다고 해도 결국에 다 팔리는 거야. 내가 물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 좀 하지 마, 역겨우니까. 몇 달 후 집을 비워줘야 하게 됐을 때 정말 저희는 갈 곳조차 없어졌죠. 그나마 그 이후의 월급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큰 짐은 창고에 보관해 두고 옷까지만 챙겨서 여관에 달새로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저 몰래 제 명의로 카드와 사채까지 끌어쓴 거였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됐죠. 아내는 울고불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걸 뒤늦게 자각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달아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깡패들 때문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까지 잘리게 됐고 빚에 허덕이면서 공사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죠. 반지하에 살던 그때가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아내는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랑 이혼해줘.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애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당신은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울어도 되고 빌어도 되지만 이건 아니잖아. 내가 왜?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 죄인 취급할 거야? 나도 숨 막혀서 못 살겠어. 그리고 지금 잘 정리하면 내 빚, 당신 빚 따로 갚으면 되는 거고. 내 빚? 여기에 내 빚이 어디 있는데? 당신 정말 미쳤어? 어쨌거나 오빠 명의잖아. 그것까지 내가 갚을 이유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 없고. 이혼 못해. 절대로 안 해. 뭐? 갑자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불리해지면 도망치는 그 습관, 그게 지겨워서라도 못하겠어. 그리고 갑자기 이러는 다른 꿍꿍이도 있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안 해주려고. 왜? 그래도 해. 해야 할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 사실 당신 애가 아니야. 오빠 만날 때 다른 남자랑 가진 애야. 정확히는 그래서 친부한테 가려고. 그 사람 얼마 전에 이혼했대. 애도 없고 돈은 꽤 잘 벌고 말이야. 거짓말.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진짜야. 오빠도 보면 바로 알걸? 그 사람이랑 완전 판박이거든. 그리고 날짜로 봐도 그 사람이 맞아. 당신은 애가 늦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정확히 낳은 거거든. 됐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에 대한 충격, 저를 증오하듯 보는 그 눈빛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치솟은 분노까지 정확히 기억하죠. 하지만 유치원에서 돌아온 저희 아들이 그 장면을 봤다는 것에 저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울면서 아내를 보호하듯 막아선 작은 아이의 눈물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때리더군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봤습니다. 좁고 더러운 여관,
방 한쪽에 놓여있는 아이의 짐, 방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손빨래한 옷까지 제 눈에 비친 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고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은 저희 어머니가 일구던 밭을 처분하며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각종 대출은 모두 제가 갚아 나가야 했고요.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났고 눈을 뜨면 기계처럼 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절에 고향 한번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고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를 했는데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살아있는 건 가끔 제게 전송되는 아들의 사진 때문이었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내였는데 몇 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대부분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친부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들 이번에 학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내줄 수가 있어야지. 오빠가 어떻게 해줄 순 없어? 아이가 그렇게나 가고 싶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어? 학원? 그게 얼만데? 한 달에 50만 원.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꼭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응?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일도 하니까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친부는 아니라고 해도 아빠는 아빠고 키운정이라는 것도 있잖아.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고 호구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었죠. 어쩌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다시 돈을 벌었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했죠. 실은 제가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들 때문이었어요. 이따금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곤 했는데 한 번은 택시를 잡아타곤 어디론가 향하는 걸 봤죠. 그래서 택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우리 아들을 태울 날이 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는 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슬쩍 아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죠. 여보, 이번엔 내가 산납금을 내고도 돈이 좀 남았어. 그래서 20 더 보냈어. 이번에 아들 생일이잖아.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인인데 꼴랑 20? 그걸로 뭘 사줘? 더 보내든가. 요즘에 그 컴퓨터? 그거 바꾸고 싶어 하던데. 취업을 하려면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사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컴퓨터 있어야 되지. 그게 얼마나 하나? 카드로 내가 직접 긁어주면 사줄 수도 있는데. 몇 번을 말해. 아들이 당신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떤다고. 그러게 왜 날 때려서 이 사다를 내? 이건 100번 생각해도 당신 잘못이야.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직접 보는 건 아직은 힘들어. 애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잘해줘.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컴퓨터는 사줄게. 어느 날은 사무치게 그립다가도 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내준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도 제가 그 아이를 잡고 있었던 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저 혼자만의 욕심이고 부질없는 짓일지도 몰랐지만 제게 그 아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대학 나올 때까지만, 취업할 때까지만, 그러다가 결혼할 때까지만 그 기한은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바로 작년 겨울에 저는 아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요. 아내는 다짜고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돈? 혹시 창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아들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실은 곧 상견례 하기로 했어. 예비 사돈 만나는데 그 집이 좀 사는 모양이더라고. 당장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드는데 허리가 휘어서 그래. 참석할 때 입을 옷도 없고. 나야 그냥 거지처럼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내가 정말. 전처는 우는 소리를 하면서 사돈 이야기를 줄줄 늘어놨죠.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전에 듣기로는 결혼에 도통 생각이 없어 보였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작게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될까? 뭐? 오빠가?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꾸준히 뒷바라지도 했고 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나 참석하게 해주면 결혼 준비 나도 도울게. 필요하면 당신 옷도 내가 사주고, 응? 뭐? 그럼 명품으로 산다? 머리랑 화장도 돈 내고 받을 거야. 괜찮아? 당연히 기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면 그게 아깝겠어. 그럼 나 정말 상견례에 참석하게 해주는 거야? 아들한테 미리 말해둘 거지? 알았어. 말할게. 대신 헛소리 하지 말고 아들이 원하면 있는 거고 싫다고 하면 그냥 가. 그게 조건이야. 알았지? 그게 뭐라고 저는 너무 신나서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췄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벅찬지 꼭 공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부터 살도 빼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며칠이긴 했지만 삐죽삐죽 나온 흰머리도 염색하고 수염도 깎았죠. 부끄럽지만 옷도 백화점에서 사서 입었습니다. 그게 명품인진 모르겠지만 40만 원도 넘게 주고 양복을 샀고 반짝거리는 멋진 구두도 샀죠. 그때 기분은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딱히 반갑지도 않은 표정으로 제 카드만 빼앗아 들고 주소를 찍어주고 가버렸죠. 저 역시도 따라다닐 생각은 아니었기에 약속 장소로 일찍 나가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양복이 구겨질까봐 차에 앉지도 못하고 그곳을 서성거렸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 30분 전이 됐을 때 저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도 봤지만 멀리서 지켜봤기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를 발견한 아들의 표정은 이전에 아내가 저를 보던 표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증오가 가득했거든요. 진짜 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무슨 자격으로요? 아들, 장현아, 그 아빠가 너 결혼하는 거는 제가 왜 그쪽 아들입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냐고요? 저 결혼 못하게 막고 싶으세요? 내가 왜 네 결혼식을 막아? 아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정말이다.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자기 손으로 때린 여자한테 연락하는 거 그거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이러지도 마시고요. 얼른 가세요. 이제 장인어른 오실 시간 다 됐어요. 제발 그냥 좀 가세요. 아들이 저를 밀어내고 저는 아들의 팔목을 잡고 있을 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얼굴을 감추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당황한 듯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죠. 예비 사돈인 것 같았습니다. 자네 먼저 와 있었나? 약속 시간은 정말 칼같이 지킨다니까.
우리 딸은 약간 늦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당황해서 혈색 없는 얼굴로 더듬거리는 걸 보고 저는 뒤로 돌아서며 말했죠.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군요. 아이고,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며 예비사돈의 얼굴도 봤습니다. 돌아서서 걷는데 호탕하게 두 사람이 웃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비록 아들에겐 거부당했지만 예비사돈의 얼굴이 참 인자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뒤이어 저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늦게 등장한 전철을 봤죠. 제게 썼던 카드를 던지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이것도 한도라고. 어째 늙어서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아이고, 내가 뭘 바래. 우리 아들이 오빠 절대로 안 본다고 그러지? 그러게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이야기를 좀 잘해주지 그랬어. 모르겠고 일단 돌아가. 나랑 이 사람이랑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상견례 걱정은 말고. 근데 누구셔? 저는 전처 옆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덩치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를 보며 작게 물었죠. 그러자 전처는 몸을 꼬면서 그 남자를 보며 웃더군요. 왜? 질투해? 요즘 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 새아버지 되실 분이고 장차 잘 나가는 집 사위가 될 우리 아들도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잘해. 그럼 난 가볼게. 그때 저는 이제 아들에게 부담을 그만 줘야겠다고 처음으로 포기라는 걸 했습니다. 어차피 온전히 아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으니 아들이 질릴 법도 하다고 생각했고요. 친부도 아니면서 연락하고 몰래 찾아가서 보고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했을까 혼자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택시도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죠. 꿈이 많던 제게 꿈이 빠져나가자 몸도 아픈 것 같았고 솔직히 손가락 하나도 더는 움직이기 싫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택시를 모는 날이었습니다. 뒤에 기사와 교대를 하기 1시간 전까지 손님 하나 태우지 못했을 때였죠. 그냥 빨리 돌아갈까 하는 마음에 차를 모는데 저 멀리서 동동거리는 급한 걸음으로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보여서 유턴을 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태우고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바로 아들의 예비사돈이었죠. 어차피 저를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저 역시 모르는 척 그렇게 목적지를 물어 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예비사돈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정확히 이렇게 말했죠. 떨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왜 안 해봤겠어? 애 인생에서 도려낼 수 있으면 진작에 도려냈지. 무슨 세뇌를 당했나? 나도 답답해. 역시. 그럼 그 방법뿐인가? 만약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나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 뭔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도려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오갔고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지만 격양된 목소리로 설득하고 있다는 건 알겠더군요. 그렇게 비슷한 말들이 오가다가 예비사돈 입에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임창현, 81년생. 자세한 정보는 내가 나중에 문자로 남겨주지. 일단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 전까지 없애줘. 제대로 잘 처리해. 눈치채면 일 복잡해지니까. 생각보다 똑똑한 녀석이라서 어설프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거라는 거 명심하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목구멍으로 빠져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해졌고 다리는 의도하지 않고 발발 떨렸죠.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하다는 거. 머리에 그게 박히고 나니 보이는 게 없더군요. 경기에 나간 말처럼 옆도 뒤도 보이지 않고 그저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목적지로 향하지 않는 걸 알아차린 예비사돈이라는 인간이 멈추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그대로 경찰서 앞으로 택시를 몰았죠. 그리고는 경찰서 앞에서 차 문을 열고 예비사돈의 손목을 붙잡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저는 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알고 흠칫 놀랐죠. 저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펑펑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사돈의 고급스러운 양복을 꽉 쥐고 있었죠. 제가? 기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굴 죽여요? 내 아들! 사장님! 내 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정말 가여운 녀석입니다. 정말 착한 놈이거든요. 제발 다시 전화해서 해치지 않겠다고. 제발, 제발! 눈물 콧물 범벅으로 예비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들이 달려왔고 이내 경찰들의 중재 아래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갔죠. 저는 CCTV가 있고 녹음본도 있다면서 당장 잡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공모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비사돈은 태연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제 사위를 키워줬던 아버지라고요? 아, 그분이구나. 네, 그쪽이 잘 사는 거 저도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사람을 없애라니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제가 알아서 데리고 있을 테니 당장 멈추라고 전화해요. 던데 그 예비사돈이 껄껄 웃었습니다. 경찰들도 전화 목록을 확인하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팔짝 뛰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도 통화 목록을 보여줬고 저는 그 통화 목록에 찍힌 선명한 글자를 봤죠. 박 변호사. 이게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방금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누굴 죽이려고 했으면 깡패를 찾지 왜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택시에서 누굴 죽이겠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아닙니까? 경찰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없애라는 말을 들었고. 기사님, 아니 사돈. 그리고 곁에서 아드님 봤으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녀석이고 아까운 놈인지. 왜 제가 그런 아이를 죽여요? 제 딸이랑 헤어져도 양자 삼고 싶을 정도인데. 아닙니까? 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동동 발을 구르는데 박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고 뒤이어 제 아들도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소리를 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상황을 알고 보니 전처가 아들 명의로 수천의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빚을 아들 모르게 갚아버리라는 그런 전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비사돈이 떨어뜨리고 도려내고 싶었던 건 제 아들이 아니라 전처와 전처의 애인이었던 거고요. 아들이 워낙에 효자라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에 나름대로 손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함께 듣게 된 아들은 허탈하고 씁쓸하게 웃었죠.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버리고 떠날 필요는 없었잖아요. 빚 갚으려고 나 결혼은 꿈도 안 꾸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40 넘은 이 나이 먹으면서까지.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참 생각했지만 이해를 못해서 입만 뻥긋거렸죠. 그런데 그때 나서준 것이 바로 예비사돈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알고 있는 듯 제가 그간 양육비를 계속 보내고 있었고 정확히 전처가 진 빚을 갚아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줬죠. 심지어 다단계로 집이 넘어간 사실까지 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에 놀라서 정신을 못 차렸고요. 혹시 사돈 기분 나쁘십니까? 하지만 저도 그 세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이라서 뒷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당신을 알게 된 거고요. 물론 얼굴은 몰랐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 다 들어보니 어디에서 오해가 왔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요. 상황은 이랬던 겁니다. 어린 아들은 제가 자신의 엄마를 때리는 폭력적인 남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폭행을 한 걸로 알았죠. 거기에 제가 도박에 빠져서 빚까지 졌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은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했고 저를 원망하며 자란 겁니다. 하지만 그 빚의 실체는 없었고 그저 전처가 다른 남자와 놀고 사치하는 비용으로 모두 이용된 거였고요. 저 역시도 아이에게 당연히 갈 줄 알았던 양육비가 모두 아내의 손에서 끝났다는 걸 알게 됐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고요. 그걸 보면서 예비사돈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장난을 섞어 말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는 게 참 부럽네. 운전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총알 택시를 타본 게 처음인데도 여기까지 아주 편안하게 왔어. 우리 사위 아들로 삼는 건 포기해야겠어. 그러니까 내 딸이랑 결혼해서 내 사위로라도 꼭 남아줘야 하네. 이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 혹은 마법 같은 일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린 그렇게 오해를 풀었습니다. 밤새 이야기도 했고 술도 한잔 기울이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었죠.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은 자신이 저를 원망했던 시간만큼 제가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걸 받아들여줬습니다. 보통은 억울하다면서 전처에게 따지기도 하고 복수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바보라서 그런지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얼굴을 마주하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만했죠. 저는 택시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아들과 연결해준 일이 그 일이었고 다행히 사표가 처리되지 않아서 쉽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그 이후에 침모하는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고 마냥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을 지갑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말입니다. 한 번은 전처가 사돈의 집까지 들어와서 난동도 피웠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죠. 저 인간이 내가 빚을 졌다고 그래?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라고. 저 인간 택시 운전이나 하면서 빚이나 갚고 있으니까 너 결혼하는데 숟가락이라도 올리려고 이간질하는 거라니까? 너 좋은 집에 장가 가는 거 알고 저렇게 연기하는 거라고! 그때 아들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엄마가 매번 욕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란 사람이 내 기억 안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어. 근데 같은 건 하나 있지. 바로 엄마. 엄마는 내 기억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최악이었거든. 그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그만 사라져야 할 사람은 엄마야.
시간이 더 흐르고 저와 사돈,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우리는 제법 자주 만났습니다. 낚시도 가고 캠핑이라는 것도 함께 갔어요. 이제는 꽤 친해져서 저를 납치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살인 청탁범이라고 놀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제 아들이 저를 보고도 이를 다 드러내고 껄껄 웃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 얼굴에 미소만 보이면 매번 그렇죠. 이제 2주 후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제가 혼주 자리에 앉게 됐는데 쓸데없이 많이 울게 될까봐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네요. 저 울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부디 제가 실수하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가 빛나야 할 자리에서 주책 없이 울지 않게 모두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끝에 생각해보면 그간 제가 제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면서도 쓰지 못했던 건 그때는 이야기의 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바닥이었고 어디까지 고생해봤다,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마무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명 제대로 된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졌다 라는 이야기가 분명 있을 거라고요. 모두의 행복한 결말을 응원하며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